심리 방역 수칙의 5번째는 인간관계의 수칙입니다. 원래 코로나 방역 수칙 5번째가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수칙인데요. 자, 여러분, 사람 또 삶, 사랑이라는 말은 모두 한 가지 어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좀 제가 연결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것이 모두 하나의 어원이라는 것은 모두 같은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의 삶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사람은 사랑에서 삶을 시작하고 마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겠다. 그리고 사람의 사랑은 어쩌면 삶의 전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면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사람과의 사랑, 즉 관계가 아닐까요? 자, 여러분, 인간은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인자 아시죠?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형태의 요 사람인, 바로 이 한자는 이 사람이 바로 관계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사람의 한자 표현인 인간, 인간이라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의미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란 말도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요, 남녀 관계에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죽음 중에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요? 옛날에는 가장 끔찍한 죽음을 객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죽는 거죠. 그 객사가 좀 끔찍한 죽음이라는 거는 집안에서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죽는 거고, 객사, 길 가다가 죽으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죽는 게 가장 바람직한, 어쩌면 정상적인 죽음이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죽는다는 것이 가장 좀 피하고 싶은 죽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장 끔찍한 죽음을 객사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고독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죽더라도 혼자 죽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옛날에 말했던 객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은 그런 표현이 요즘엔 고독사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정상적인 죽음이 아닐까요? 어쨌든 여러분, 인간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관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요, 그러한 다른 조건들은 우리의 행복을 10%밖에 설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인생에서 큰 행복을 오랫동안 누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부관계,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관계니까 당연히 우리의 행복에서도 관계가 중요하겠죠. 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건강한 관계 위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고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도 사실은 관계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누가 여러분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뭐 병원 갈 생각도 안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아픈 거 같다, 병원 가봐라, 이거 먹었냐, 챙겨라, 운동해라,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몸의 건강도 관계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중독 같은 것들은요, 모두 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우울해요. 그래서 무슨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당신의 우울이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관계의 문제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우울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친구가 힘들어하는 일이 결국에는 관계 속에서 누구한테 거절당할까봐, 내가 어떤 일을 성공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나한테 실망할까봐 계속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생각해봐라. 사람이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우울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그렇진 않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순간도 결국에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 이 친구가 좀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또 불안은 어떻습니까? 불안 자체는 관계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새공포증, 고양이 공포증, 혹은 뭐 광장 공포증, 공황장애. 하지만 그 공포, 불안이 계속되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 못한다는 고립감에 쌓입니다. 관계들이 깨지고 고립감에 쌓여서 그 불안감이 더욱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안을 호소하는 친구들한테는 네가 힘들고 불안하다가 하더라도 사람들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라. 그래서 네가 불안한 그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관계가 튼튼한 사람은 우울과 불안 이겨낼 수 있고요.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같은, 마약 중독 같은 이런 중독들도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의 삶에서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을 다른 것들로 충족하려고 중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블루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마음 건강에 있어서도 꼭 챙겨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과 소통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계속 혼자만의 세상으로 들어가시다 보면은 실제로 코로나 블루가 우리를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선생님, 저는 관계 잘 모르겠어요.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관계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요, 관계라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요,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관계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혹시 여러분이 자신과 그리고 온전한 상대로 만나는지, 나와 너로 만나는지, 아니면 나와 나의 도구와 필요성으로서의 상대를 만나는지, 상대를 도구 취급하고 상대를 물건 취급하면서 만나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이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를 갖고 놀거나 친구를 학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먹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상대방에게도 그 사람만의 고유한 마음이 있다는 걸 까먹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냐면은 자신이 할 얘기를 하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않습니다. 자신만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요, 자신의 마음을 느끼고 표현을 하고 상대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어떤 경우 그 마음을 이야기하더라도 뭐 나보고 어쩌라고, 그건 네 문제지 라고 하면서 순간 관계를 분리시키고 상대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상대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 사람과 만나서 상호작용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으실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보시고 궁금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어려웠던 관계가 조금씩 풀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요, 여러분, 관계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세요. 제가 지금 앞에는 노트북이 있고 왼쪽에는 TV가 있죠. 저에게는 이것들은 도구입니다. 저의 필요를 위해서 제가 구입한 거고요. 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이런 것들을 버리거나 폐기 처분하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도, 회사도 사람들을 물건 취급합니다. 사장님도 내가 너한테 돈 줬으니까 네가 마땅히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해야지. 내가 너한테 투자했으니까 너 쓸모가 있어야 돼. 너 쓸모가 없어? 내가 널 자를 거야.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 사람들을 물건 취급 대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이래서 좀 관계가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저주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에 그런데요. 자, 1999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엘리자베스 뉴턴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2인 1조로 짝지어서요, 이제 실험실에 오게 한 후 그 두 사람에게 쪽지를 뽑게 했어요. 쪽지 하나에는 두드리는 자, 태퍼라고
라는 어떤 말이 써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쪽지에는 listener, 듣는 자라는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두드리는 자 역할을 맡으신 분한테 종이 한 장을 드릴 겁니다. 이 종이에는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노래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두드리는 자만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연구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때요?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쉬운 노래들이죠? 그러니까 두드리는 자가 아, 맞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이 뭐냐라고 설명해 줬더니요. 자, 이제 당신 두드리는 자는 이 노래 중에 하나를 떠올려서 속으로 부르면서 책상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리듬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애국가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노래니까 애국가를 떠올리면서 책상을 두드려 볼게요.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두드리는 동안 이 리스너가 그 리듬만을 듣고 그 노래 제목을 알아맞추는 그런 실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을 하기 전에 두드리는 자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이제 한 노래에 떠올리면서 리듬을 두드릴 텐데 저 리스너, 듣는 자가 이 노래를 몇 %나 알아맞출 것 같아요? 라고 물었더니 이 두드리는 자는 멜로디는 안 들려주지만 리듬은 들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알만한 노래라는 히트를 줬기 때문에 한 두 곡 중에 한 곡 50%는 맞출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듣는 자는요, 두드리는 자가 두드리는 노래에 불과 2.5%밖에 맞추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40곡을 두드리면 한 곡 정도만 맞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드리는 자 반응이 웃긴 거예요. 막 이걸 모르냐는 듯이 야, 이거 몰라? 하는 어떤 얼굴 표정으로 못 맞추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뭐 게임 이렇게 할 때 한쪽은 뭐 그 정보를 주고 이제 몸짓으로 표현하게 하는 그런 레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저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데 그걸 맞춰야 되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 자, 엘리자베스 뉴튼이라는 심리학자는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은 이 사람은 알고 있고 저 사람은 모르는데, 이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지식이 없는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상대도 자신과 같은 지식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어려운 거다. 그래서 지식의 편차가 관계의 저주를 불러일으킨다 라는 의미로 지식의 저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한테 공부 이렇게 하다가 화나는 게 뭐예요? 야, 이거 아빠가 설명해 줬잖아. 이거 뭐야? 이거 몰라? 아빠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모르거든요. 그럼 아빠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당연히 아는데 왜 모른다고 하냐는 식으로 막 애한테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의 저주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대충 말해놓고서도요, 심지어는 상대한테 말하지도 않고서 상대가 자기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고 화를 냅니다. 아니, 대충 말해놓거나 아예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난 당연히 네가 내 마음 알고 있을 줄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개개인이 상호작용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아니라 집단 속에서 개인이 적응을 해야 되는 이런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상대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대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식의 저주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려운 관계를 잘 풀어가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지금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없기는 하지만 여러분, 요즘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다 휴대폰 갖고 있으시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물어보십시오. 야, 지금 네 마음은 어때?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말로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상대한테 좋은 마음인데 오히려 반대로 욕을 한다든지, 그리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헤어져라고 말한다든지, 우리는 굉장히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도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듣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 중에 마음회화라는 강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만 듣잖아요. 여러분, 말 속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들이 되는 대로 말만 내뱉거든요. 아니요, 말만 내뱉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고민하시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직접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만 듣지 말고 마음을 듣고 말만 내뱉지 말고 마음을 전하는 이런 대화를 하셔야 한국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 맺으며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 회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인생을 바꾸는 마음 회화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 강의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 코로나 블루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마음을 가까이 하실 때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이런 소통 방법을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관계에서 여러분이 많은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